김민석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가 보니까 TF 중에 대표적인 민주당 TF 이야기는 좀 했는데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군단 같은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뷰가 인사. 조금 올드하다니. 예. 인사 같은 경우에 90도 인사 보셨나요? 네. 90도 인사.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등장을 하면서 사실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장면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갈까요? 좀 올드해요. 야, 올드한가요? 올드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본인이 민주당의 이제 미디어 전략이나 이런 걸 다 혁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네. 뭐 다 좋아요. 다 예.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볼까라고 했는데 언뜻 비치는 올드한 모습들에서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굉장히 많은 밈이나 짤이나 이런 네. 것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부터 조금 이제 뭐 그런 올드함을 좀 줄여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 뭐 강수영 변호사가 이미 이야기한 그 측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일주일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금 당 지도부 포함해서 원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죠. 25일에 새 지도부에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를 벌써 일주일여간에 2번 만나는 건데요. 내일 새 지도부 만찬을 하고 28일에는 의원들 전원을 오찬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식사 정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이게 한 면에서는 그만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면에서는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 양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당내에 갈등이 있나요? 사실 예. 당내 갈등은 저는 진작에 정리됐다고 보고 예. 지지자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지. 지지자. 네, 예. 당내에는 원래 전당대회 안에서도 큰 갈등이 없는 게 뭐 친천계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내에? 예. 없어요. 그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 외에는 뭐 크게 보이죠. 10손가락 안에도 꼽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판은 유튜브 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대 대통령이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리가 다 됐고 당내에는 지지자들의 아픈 이 그동안 이 양측 모두가 이제 후보들이 했던 스피치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고통받거나 서로를 증오시하고 적대시하는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지지자들이 예. 그건 숙제죠. 근데 그건 각 진영을 대표했던 분들이 자기 지지자들을 다독여야 될 문제고요. 예.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모두가 그 각자 자기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서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의원들을 모아놓고는 그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게 뭐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다. 예. 깃발을 들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이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관심사가 어디 저 의원이 지금 나락가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기로 한번 가볼까. 예. 저기에 한번 총선을 간다면 저기 줄 서 있는 지역구에 누가 있나. 뭐 이런 거 지금 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 저 역시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 정신 차리고 예. 지금 지지율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고 그 국민의힘 삽질하고 있다 뭐 장동혁이 헛짓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지지 오는 거 아니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숙제들 같이 합시다. 의원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요. 요 의미로 저는 충분히 효용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그 용도로 아마 부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최민희, 이성인, 한민수 그 세 명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랄까요, 정리 국면으로 이제 화합하는 국면으로 간다고 그렇게 보시는? 화합이라기보다는 반대 의견 얘기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강 변호사님 말한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왜 예. UFC 같은 거 할 때 개최하기 전에 엄청 트래시 토크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막 하잖아요. 예. 시합했는데 8초 만에 끝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원펀치로 끝나는 경우. 근데 지금 예. 새해 규모나 대통령이 식사 정치하는 거나 이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어느 쪽을 뭐 특정 편을 뭐 낮게 보고 높게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력 분포라든지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 쉽게 뭐를 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집권 2년 차예요. 자꾸 까먹는데 예. 집권 2년 차의 대통령의 그립이라는 건 사실 뭐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맨날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네 뭐네 하지만 지금 집권 2년 차의 집권 여당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반대파로 찍혀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총선도 생각. 남아 있고요. 예. 그거가 들고 벌써부터 뭐 언론에서 이 지역구에 누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경쟁자가 다 있는 지역구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신경 쓰겠죠. 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그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편에 설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팀의 콘텐츠가 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가 있으면 해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최고위원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딴지 걸고 뭐 뒷다리 잡고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비춰지면 그러면 당내 최고위원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게 늘 제기할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저도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유튜브에서의 싸움, 유튜브와 대통령 간의 어떤 뭐 구도인 거지 그 정치인들이 팀을 이뤄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 두 분 모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분 모셔가지고 그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여쭤보려고 준비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좀 난제입니다. 뭐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청권의 문제, 임명권의 문제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당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톤을 바꾸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수 언론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톤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의견은 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탄핵이라는 어떤 언명도 나왔고 동시에 자진 사퇴로 톤을 낮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뭐 대법원장의 지금 행위가 명백하게 법률 행위 위반,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 문제 참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건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나쁘다. 정치질한다. 뭐 지난 파기환송 때부터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급하게 한 거.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의도성이 있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저도 그 화가 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저도 화가 나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탄핵 결정을 받아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어렵다. 매우 어려워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 위반 했잖아. 정치 개입했잖아. 예. 말은 할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에서 말은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용 결정을 받아내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입증하는 게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봐봐 이렇기 때문에 조희대가 정치질하는 거야. 여기까지 설득하는 거 영역하고 예.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지금 네. 오늘 아침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대법관 서명 제청한 조희대는 허망한 계략 그만둬야라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 그런 연장선. 예. 지난주에 탄 얘긴데. 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법리적, 그러니까 대법관으로서의 사법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7개월 이상 이거를 묵혔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 명의 대법관이 사퇴한 이후에 1+1로 해서 한 명은 합의가 된 거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여러 번 후보가 됐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예. 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점에서 정치적인 판단인데 이 정치적인 판단은 수죠. 이 다음 수에 기다리는 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니네 반대할 때 탄핵한다고 할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사법부를 탄압한다, 사법 독립을 흔든다. 이거를 다 이러는 이유가 공소취소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공소취소의 논리로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탄핵을 던져버리면 조희대가 던진 정치적 수에 말리는 상황이 돼요. 예. 그러면 이걸 정치적 그래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근데 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탄핵을 하려
하려면 헌법과 법률상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정치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해석의 영역인 거지 예. 헌법과 법률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를 시작했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청을 했습니다. 2명은. 예. 근데 한 명은 합의가 됐어요. 한 명은 안 되고. 제청 그죠? 보내요. 국회로. 그리고 한 명은 안 보내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위헌을 걸겠죠. 위헌이다. 이거 대통령은 제청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헌재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절차대로 가자. 네, 절차대로. 그다음에 근데 대통령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건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국정 운영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근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하는 거는 하나도 맞지 않지만 절차적으로 그래도 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낸다. 국회에. 근데 국회가 이 절차에 헌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인사청문 외에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럼 국회에서 이제 그걸 따져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면 조의대 증인 채택을 거부할 명분이 좀 거부하면 왜 거부하냐 이거 다 따져봐야지 이제 그래서 조의대를 불러요. 국회로 불러요. 네, 그래서 하고 둘 중에 한 명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을 못해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해서 그 과정에서 따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의대가 넘긴 공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받을 거냐 국회에서 받을 거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을 거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2명 다 거부하든가 선별 보내든가 2명 다 보내면서 강하게 대통령실에 의견을 달아서 보내든가 예. 국회에서 받을 거라고 하면 국회에서 조의대까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청문 전략을 짜야 돼요. 그건 예. 개인에 대한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조의대에게 공을 넘겨줘야 돼요. 너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개판 났어. 그래서 사법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예. 하급 법관들이 야 왜 법원행정을 이렇게 개판으로 하냐? 야 법원행정 왜 니네들끼리만 고위직하냐?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사법파동이에요. 여태까지 역대 사법파동이. 그래서 넘겨줘서 대법관이 될 수 있었던 저 멀쩡한 판사가 조의대의 저 엉뚱한 짓 때문에 허튼 짓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됐다. 왜 행정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부 자정을 거칠 수 있게. 그래서 지금까지 뭐 4차 사법파동, 5차 사법파동 뭐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조의대가 일으킨 우리가 뭐 그동안 정치의 사법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조의대가 일으킨 1차 정치파동이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사법부가 이거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 동의.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방법론이 또 나왔는데 아무튼 말씀 주시죠. 해법인데요. 예. 지금 이제 진짜 정말 정밀하게 잘 다뤄야 돼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말미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여러 탄핵도 추진했고 했는데 그렇죠. 인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네, 그건 그때도 다 걱정하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었잖아요. 다수당이지만 야당이었잖아요. 정권을 가져오는 상황에서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어요. 예. 탄핵이라는 카드가. 근데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여당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역효과밖에 없어요. 기각될 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기각되면 그 후폭풍은 또 온전히 맞아야 돼요. 조의대 대법원장 내년까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기술적이지가 않고, 근데 더 아픈 것은 뭐냐면 탄핵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면 일찍 했었어야 돼요. 예. 조의대 대법원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제청을 미뤘다는 거예요. 그건 반헌법적인 발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제청 자체를 밀어버리면 대법원 구성에서 판사 한 명이 빠지잖아요. 예. 국민들이 지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고심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예요. 예. 그 재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3천씩 건씩 쳐내야 되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한 명을 임명 안 한 채로 방치한다는 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청을 해버렸잖아요. 예. 지금은 분명히 문제 있었고 시간을 지체했다는 건 맞지만 지금은 제청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제청 안 하고 있다면 빨리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뭔가 그걸 프레임 잡아서 할 수 있었는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 또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은 어렵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가기보다 그리고 또 지금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예. 여기서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이런 그림도 정치하기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손봉기 부장판사가 문제가 있다. 예.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고 후보 추천위원회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닌 이상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희박해요. 그럼 결론은 하나 남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손봉기라는 사람의 문제점이 아니라 왜 우리가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린 부동의야. 이렇게 가면 완전히 말립니다. 또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말만 시원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걸 문제 제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 제기 방식을 대법원장이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봐야 된다.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갖다가 추천하는 사람 임명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고 방식에 예. 뭔가 엘리트주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고 예. 판사들도 줄 세우게 하는 것이 당신네들 꿈이 결국 행정처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검사는 특수부 검사 되는 게 하나 특수부와 형사부가 신분의 차이가 있듯이 법원도 결국 판사가 행정처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이류 판사 비슷하게 되는 거고 출세하려면 대법관 되려면 행정처는 최소한 가야 된다. 이 그림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려면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질을 막으려면 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예. 법원 행정은 일반 법원 외 사람도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견제를 할 수 민주화해야 있게. 된다. 예. 네, 이런 개혁의 동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이거를 계속 뭐 법원이 정치질하고 뭐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뢰를 막 깔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이제 이것도 밝혀지지는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김한 기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보도에서 나왔는데 언제 예. 대법원장이 언제 재앙적으로 보이고 검찰총장이 언제 강력 무소불위로 보여요? 대통령 얕잡아 볼 때요. 대통령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정은 안 예, 하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하, 불인정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럼 굳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우게 진짜 현실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 엘리트들이 예. 엘리트들이 언제 대법원장 이렇게 재앙적인 권한이 있어? 와 검찰총장 완전 세구만 무소불위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뭐냐면 이 사법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얕잡아보거나 대통령을 불인정할 때예요. 대표적이었던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에 대해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윤석열이 왜 그렇게 세 보였어요? 윤석열이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명분이 없어. 내가 명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체급에서 그렇게 할 때 이 사법 엘리트들이 갑자기 세진다고요. 대법원장이 항상 재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희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결국 사법 엘리트들의 사고방식 지난번에 공소 취소했을 때 뭡니까? 결국에 후보 자격을 떨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출마 아예 못하게 그 시도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쌓여있는 불신이나 이런 건 정당하죠. 왜냐하면 자기네 선출된 후보를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감정에서 조희대도 어쨌든 부글부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전 지도부죠. 1년 동안 반성해야 되는 건 뭐냐면 7개월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이걸 뭉개고 있을 때 별다른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놔줬어요. 그냥 놔뒀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조희대가 제기한 이 정치적 수에 대해서 절차를 다 정치적으로 엄밀히 판단해서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누가 리시브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야 되고 마지막에 스파이크를 누가 때릴 거냐 뭘로 때릴 거냐도 정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을 하고 준비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럼 조희대 때문에 니네 사법부는 이제 망할 거야. 잘 봐.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사법개혁 과제들이 있어요. 대법관만 늘리는 게 사법개혁이 아니라 인사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행정 관련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있다고요. 사법부는 그냥 법원행정처에 주면 법원행정처가 인사, 뭐 예산, 뭐 행정 다 맘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이건 명분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입법을 가고 압박을 해가야 돼요.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 그것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 대법관이 지금 임기 안에 임명해야 될 대법관이 22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힘의 어떤 대결 구도 그런 걸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해봐야 결국 본인은 내년에 물러나고 나서 그 뒤에 임명될 대법관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대법관을 갖다가 대통령 의사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때릴 사람 골라가지고 보수 성향으로 채우려고 그런다. 그런 음모론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음모론까지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당장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이회창 모델로 무슨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은 거 그런 아니냐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 아 근데 그런 거 하라 뭐 모르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거는 하고. 이거를 네. 계속 맞받아 치면은 그걸 키워준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퇴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더 너무 길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법 계엄이나 이제 내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아 그러니까 예. 한덕수 재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상고심에 있는데 그렇죠.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은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렸잖아요.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넘겨버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노림수라고 보는데 이것까지요. 예. 예. 빨리 임명 안 하면은 예. 내란 재판 미뤄진다. 예. 그건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 책임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뭐 알아서 그런 거 책임지시든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게 불쾌한 겁니다. 예. 화가 무지하게 나요. 예.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싸우는 그 결은 다르다는 말씀 제가 누차 드리는 거고. 예. 그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일을 끌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야 돼요. 손봉기 부장판사를 만약에 협의 없다는 이유로 뭘 제기를 하려면 지금 협의하면 된다는 프레임에 빠져요. 저 지명을 하기 전에 협의 안 했다는 게 괘씸하긴 한데 지금은 대법원장 빨리 오시라. 오셔갖고 도대체 손봉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왜 이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한 채로 일단 미리 협의 안 했으니까 반대. 이거요. 매우 고약하네요. 지금 함정에 상황이. 빠집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그 김한 기자는 그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 뭐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가 우선이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어쨌거나 만나야 협의는 됩니다. 해야 한다. 예. 예. 그거 뭐 만나 주질 않았다 헛소리 막 하잖아요. 네. 대통령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가지고 협의를 안 됐다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잘못된 얘기라고 청와대에서 코멘트 이야기는 나왔지만 했지만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그릇 노은을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릇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릇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진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정치적인 그것도 어떤 정치예요. 태도네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하니까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탄핵 안 내는 것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대로예요? 이거 아무런 위법 사항이 아니에요. 네.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만 하는 겁니까? 30몇 차례 거부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썼는데 결국에 세상은 파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군가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조희대 씨 오늘 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만납시다. 라고 해갖고 그러냐? 그러면 다시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겠다. 대법원 공백 사태는 없어야 되니까 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수를 갖고 있었건 그 수를 쓸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그 레벨에서 정치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넘긴다라고 하면 테크닉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욱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말린다. 왜냐하면 조희대의 노림수는 되게 간명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협의를 지금이라도 하자는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자, 그 다음 수순을 밟자. 그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진 어떤 상황이 대통령 책임으로 지어지던 간에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